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위원 모시고 배당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그러시죠. 깊이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오네요. 네. 네, 역시 뭐 겨울에는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배당주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네. 한국이 배당 기준일이 다 12월 말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배당 기준일이랑 배당금 지정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한국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2월 말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주는데 배당금은 2월 달에 결정되고 그렇죠. 실제 지급은 3월인 거죠. 아, 이게 되게 문제였습니다. MSCI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게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얼마 배당 받는 주는지도 거죠. 모르고 네, 맞아요. 배당 받는 사람들은 12월 달에 정해지고 3월 달에 배당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가지고 배당을 금이 정해진 다음에 몇 월 며칠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당을 받게 되세요라고 이렇게 표준 정관을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게 12월 말에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으니까 네. 이제 한 11월 정도부터 배당주를 좀 미리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뭐 10월, 11월 정도 되면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죠. 네. 그래가지고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배당 기준일이 많이 2월 달로 좀 넘어가가지고 네. 뭐 지금은 완전 아닌 거는 아닌데 좀 섞여 있다. 여전히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인 기업도 있고 네. 2월 달인 기업도 있어가지고 요새는 뭐 봄바람 불면은 배당주가 더 맞는 말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예전에는 우리 진짜 배당주라는 거 진짜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유, 그렇죠. 요즘은 이 배당주가 주가적으로도 괜찮고 아유, 그렇죠. 뭐 배당 재미도 쏠쏠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게 좀 세법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되면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000원이 되잖아요. 네. 10%가 오른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10,000원에서 뭐 500원을 줬다. 그러면 5%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배당락 맞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배당락이 없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왜 우리나라 없는데. 배당락이 없는데 맞을까요? 아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500원 내가 받으니까 네. 사실 500원 싸게 팔아도 손해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좀 이 배당락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거기다가 그 500원을 그냥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세금 내고 받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한국 세법이 네. 그런데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좀 주가 오르는 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 올려주는 기업을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좀 세법 영향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언제부터 적용되지? 지금 시행이 언제죠? 일단 그 법에 나와 있는 거는 2026년부터 발생한 배당에 대해서부터 네.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년에 발생한 거면 네네. 올해 갖고 있으면 26년에 발생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당 기준일이 2월 달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배당 많이 줄 것 같으면은 그때 사셔도 뭐 이렇게 문제 없는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뭐 연말부터 내년도 한 1분기 정도는 좀 배당주 쪽으로 관심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제가 좀 약간 변화가 있었죠. 네. 이 간략하게만 좀 몇 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긴 이야기예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지금 한국 배당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얼마냐면은 49.5%입니다. 네. 기존 45에다가 이제 지방세 포함하면 10%니까 49.5%예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배당 소득세가 그 49.5% 내려면은 연간 10억 원 이상 오거든요. 대주주 입장이면은 뭐 10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당을 받으면은 세금을 절반을 내고 절반만 배당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업에 두고 이게 기업이 이렇게 유보를 하면은 이 자본 총계가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총계 늘어나면 기업 가치도 늘어날 것 같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서 주가 오르면은 내가 뭐 이걸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50%씩 내는 거는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야 그동안 대주주들 이 배당 많이
많이 안 하게 했었던 게 세금 문제 아니냐, 세금 깎아줄 테니까 배당 많이 올려라 라고 당근책을 제시한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 배당을 너무 많이 안 했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이 아닌가. 어느 정도까지 깎아주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요, 기존에 49.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안에서는 38.5%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종안에서는 33%까지 낮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49.5에서 33%면은 낮아진 숫자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배당을 올리려는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배당 바뀌는 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의 배당 소득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배당을 40% 이상 하거나,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이거를 만족하거나 혹은 이 연간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렸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주주들 배당소득세 깎이고 싶으면은 네. 배당금 늘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라고 해주신 게 그게 깎으면 요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율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기존에는 네. 절반 가까이 49.5%를 예. 세금을 냈었는데 예. 이제는 최대 33%고요. 그게 최대가 33%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50억 이상 받으면 연간. 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33%보다 더 내는 사람은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도 더 깎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3억에서 50억 정도면은 한 27.5%니까 네. 뭐 굉장히 49.5%에서 27.5%면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깎아주는 수준인 거죠. 네. 생각보다 강력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전년보다 더 배당을 뭐 10% 이상 늘리거나 이런 걸 이제 하면 네, 그 맞습니다. 조건에 그 중에 하나로 충족하면 요건을 만족해야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뭐 대주주들, 이른바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야 이거 잘 그냥 뭐 저 배당 받아 세금 다 내느니 차라리 그냥 이번에 배당 예전 같으면 네. 배당 받아 세금 내느니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상속 어떻게든 해보지 뭐 이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세금 내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배당을 해서도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 할만하다. 요 정도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국 주식이 이렇게 뭐 60% 정도 올랐는데 YTD 기준으로요. 상반기에 한 30% 오른 것 중에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뭐 퀀트고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세율 하락이 이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네. 미치느냐, 이걸 좀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배당 소득세율이 38.5%로 낮아질 때 이때를 가정한 건데요. 자,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기업이 배당금을 100억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가져가는 돈은 50.5억입니다. 49.5억을 세금으로 내고 50.5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세율이 49.5%에서 38.5%로 낮아졌을 때 합리적인 대주주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배당금을 얼마나 늘리라고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더 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맥시멈이라는 거는 바뀐 세법에서도 기존의 세금을 49.5억, 그러니까 50억 냈으면은 바뀐 거에서도 50억 낼 거다. 38.5%에서 50억 내려면은 배당을 얼마 늘려야 되느냐? 한 30% 늘린 13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금이 130억이 되면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은 50억 원 정도의 이 세금을 내고 이 대주주가 가져가는 돈은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30% 늘리라고 요구를 하면은 제가 받는 수익은 57%가 늘어나요.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세후 소득 늘어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배당금을 늘리라고 할 거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초안일 때 38.5%일 때 기준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33% 기준이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늘리면은 배당금을 똑같은 그 계산해서 한 50억 원 더, 50%더 늘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이론에서요.
배당이 30% 늘어나면은 배당 성향이 30% 늘어나면은 이제 PR은 최대 30%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배당 성향은 배당 수익률 곱하기 PR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성향 올라가는 거에 맥시멈이 PR이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뭐 작용해요? 작동해요? 작동을 하죠. 올해 상반기에 PR이 한 30% 올랐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 영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을 늘렸는데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배당 수익률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면은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고 이게 좀 나눠갔는데 보통 과거 데이터들 보면은 한 7대3 정도로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 올라가는 게 70, 배당 수익률 올라가는 게 30. 그러니까 어느 쪽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배당 성향이요. 작년 기준으로 20% 초반입니다. 기업들이 100억 벌면은 네.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한 20억 정도인 거죠. 뭐 이것보다는 좀 높기는 한데 평균하면 뭐 25억 원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요. OECD 꼴찌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네. 제일 낮아요. 한국만큼 배당 안 주는 국가 찾아보면은 그나마 비슷한 게 터키 정도밖에 없습니다. 터키요? 사실. 네. 아, 네. 약간 뭔가 자본시장 발전 상황을 보면은 약간 좀 부끄러운 결과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은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40에서 50% 정도는 줍니다. 네. 한국이 2배 정도는 늘려야지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싼 미국은 어느 정도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더 좋아합니다.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걸 더 선호하는데 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하는 거랑 다 합치면 한 75% 정도 됩니다. 100억 벌면은 네. 75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기업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당 주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올려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한국 투자자들 성향에 뭐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처럼 주가 올려주는 걸 훨씬 좋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유럽보다 미국 주식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 네.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모형 그 이론 측면에서는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의 ROE라고 하는 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배당을 주면 안 되고 다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시 투자를 해도 ROE가 오히려 안 늘어나고 떨어지면은 이거는 투자에 그 효용이 없다.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크죠. 네. 한국의 그런 기업들 생각해 보면은 뭔가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통신. 통신도 있고 KTNG도 있고 네, 뭐 KTNG. 그렇죠. 음식료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정도의 기업들이 거기에 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얘기 드리면은 좀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 주식을 하려면 내가 안정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이거는 세금 이슈도 있고요. 안정적인 배당을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할 거면은 내가 뭐 예금을 하는지 왜 하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세법에서 저는 이자 받던 사람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이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내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를 하고요. 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세율이 49.5%까지 올라가죠. 저희 이렇게 그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 얘기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연간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라는 얘긴데 연간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려면은 적어도 금융 자산이 10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천만 원 이상이니까 종합소득에 포함되겠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법이 적용이 되면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을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2천만 원 중에서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인하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같은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들은 이자보다는 배당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연간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이자 배당 소득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국세청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잘 나와 있죠. 2023년이 그 국세청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이거 보시면은요. 위쪽에 제가 이거 자료를 정리를 하긴 했는데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자소득 합쳐가지고, 금융소득 합쳐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 몇 명 있냐면은 3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맞네요. 네, 33만 명.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이자소득이 얼마냐? 이 왼쪽에 있는 차트 이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7조 정도입니다. 이자소득이 10.7조 나와요. 연간요? 연간. 자, 그러면은 연간 이자 소득이 10.7조 나오려면은 예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보통 이게 2023년 그때 금리 높을 때였잖아요. 네. 한 3% 초반 정도라고 하면은 300조 원은 있어야지 이자가 10.7조 원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자, 이 300조 원 중에서 얼마가 이동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이자 받던 사람들이 야, 세금 낮아지니까 전부 주식해야겠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부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5%만 이동해도 15조 원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거고 3%만 이동해도 10조 원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자 받던 투자자들이 배당 받으려고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뭘 살까? 이자 받던 사람들이 네.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덜 깨지고 사업 안정적이고 배당 좀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예금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동해서 사는 기업들은 좀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자들이 그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거지 네. 기존 주식시장에서 하던 야, 이 주식이 배당이 뭐 필요해 자본 차익을 화끈하게 먹어야지 이런 주식을 사지는 않을 거라는 그래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주식시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유 저 답답한 주식, 저 움직이지도 않는 주식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 1분기에는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익은 겁니다. 꼬박꼬박 좀 그렇죠. 나오는데 너무 답답한 회사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아무리 못해가지고 연중 최고가에 들어가도 배당 수익률이 4%는 나오는 종목들. 그만큼 주식이 좀 많이 덜 움직이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이번 정부의 장기적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중위험 중수익이 좀 잘 맞는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그 예금이자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으려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한데 네. 의외로 이제 그 통신업종이라든지 4대 지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4%는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이게 보면은 예금 이자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세후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려면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친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네. 이상은 돼야 되고 이 연간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효세율에서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배당만 노리고 들어가려면 네. 뭐 미국 주식에서는 6, 7%, 뭐 8% 이런 친구들도 꽤 있지 않아요?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금 받던 투자자들이 가면은 일단 세율 측면에서 배당소득세 인하 대상 국내만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자금인데
자, 이제 해외 하면은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위험, 원래 생각했었던 중위험 중소득에서는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세율 측면에서는 국내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배당 소득이 40%, 아니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존처럼만 하더라도 무조건 배당 소득세 인하 대상이 되는 기업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기존에는 배당 소득세 인하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대주주가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세금 인하해주면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까지 좀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1분기는 좀 배당주 그리고 배당주 영역으로 올라가는 기업들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가격이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배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죠. 제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아야 그 사람들이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바로 또 하방 압력을 아니면 뭐 이렇게 상단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긴 있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좀 이번 3월에 주주총회 하잖아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배당 수익률 몇 % 이상은 혹은 배당 성향 40% 이상은 무조건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존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그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좀 주가 측면에서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배당주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들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소를 좀 해봤고요. 아, 역시 설명이 그냥 귀에 때려박히는. 항상 제가 오실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옛날에 그 누구죠? 래퍼 중에 왜 그 귀에 때려박는 래퍼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처럼 때려박는 애란이. 그러니까 그 래퍼 중에 있었는데 일타 강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일타 강사. 자, 우리 염동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도 인사드리고 그러시죠. 마이크 넘겨드려야죠. 오늘 좀 엄중한 하루가 펼쳐질 것 같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